올 때까지만 해도 뭔 얘기를 할 건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가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을 하는 우리 윤 작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거다 믿어서 그랬거든요. 과천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병태 TV 하면서 윤서인 작가 같은 예능감을 보여주고 말을 이렇게 차지게 할 줄 알아야 구독자가 늘어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제가 늘 이 컴플렉스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배워가지고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주제를 정말 핵심을 찔러서 쉬운 말로 차지게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전달하잖아요. 교수들은 마이크 잡고 그러면 뻔한 얘기도 어렵고 무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업병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평소에 제가 윤서인 작가가 뭐 오랫동안 생각이 많으셨고 관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선 방송도 할 때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할까 그런 구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평소에 좀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논문을 어떻게 제가 그냥 방송 준비하는 거는 제가 지도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나 학회 가서 하는 것처럼 논문 발표하는데 보통 사람이 이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정도밖에 생각은 못해요. 이걸 얼마나 재밌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워낙 소재가 딸린데 본인의 장점이 어디서 있었고 어떤 구상을 하는지 좀 평소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잘 못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부터 물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능욕하신 게 아니라 기만자 같은 거예요. 일단 저는 제가 잘 몰라요.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는 수준으로 그냥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좀 남들이 볼 땐 쉽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냥 좀 저는 항상 딜리버리 엄청 고민 많이 하고 그냥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저희 아들처럼 생각을 해요. 아들한테 머리에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하는 그런 거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요새 보면은 정말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는가 이런 세상이 돼서 그 덕에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 게 아닌가. 세상이 좀 그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이야 워낙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좀 많이 고초도 좀 겪으시고 특히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면 진짜 너무 막 이상한 인간들이 막 물고 뜯는 걸 보면서 같이 정말 분노하고 저도 그리고 항상 뭐 걱정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만성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꿋꿋하게 잘 이겨내시는 거 보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셀러브가 되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한 얘기인데 결국은 욕을 먹어야 됩니다. 저희는 나서서 말을 하는 사람은 특히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욕을 먹어야 돼요. 그 욕을 안 먹으면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죠.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당연히 욕을 먹어야죠. 욕은 중요한 게 그 욕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거든요. 그 사람이 제가 싫어하거나 제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거나 무시하는 인간이 저를 욕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 행복한 상황 아닌가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예를 들어 이병태 교수님 같은 분이 저에 대해서 나쁜 글을 올리면 저는 충격에 막 떼굴떼굴 그럴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정치인들도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쪽 진영이 욕을 해서 무서워서 꼬리를 내린다? 이건 그냥 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좀 싸움에 대한 기본의 소양이 너무 이쪽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좀 비관적인 전망이 많은데 우리 좀 힘내고 교수님 중심으로 좀 지식 같은 걸 많이 좀 배워서 저는 또 딜리버리도 열심히 하고 좀 좋은 한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제가 엊그제 우리 조선일보에 송욱은 교수가 쓴 글을 보고 또 제가 막 욕을 했잖아요. 제가 보면 송욱은 교수하고 우리 윤서인 작가하고 대칭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송욱 교수는 아무 내용도 없는 얘기를 누구도 이해하기 없는 편안한 언어로 길게 쓰고 이제 에센스를 쉽게 해주고 그러시는데 이제 아까
바로 이제 오늘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랬을 때 하나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데 욕하는 사람의 욕이 나한테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고, 보통 이거 심리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려움에 있을 때 그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는 거. 저도 참 우리 학교의 동료 교수들에 비하면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뭐 언제 자랑 겸 얘기했지만 제가 잘 나갈 때는 급여를 20군데서 받은 적이 있어요. 카이스 말고 19군데에 사회이사, 자문교수, 고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 또 이렇게 사회활동하고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자꾸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면 여유가 안 생겨요. 왜냐면 시간은 항상 모자라. 욕심이 많으면 시간은 항상 모자라거든요. 예. 근데 그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 할 때 이렇게 제가 보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려울 때 회복 탄력성을 갖고 건강을 유지하냐 보면 관점을 에너지 레벨을 관리한다라고 봐라라고 하는 책을 제가 언제 보고 무릎을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에너지 레벨이 세 가지 디멘전이 있다고요. 하나는 스피리추얼 레벨이야. 내가 뭐를 위해서 사느냐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이 이제 에모셔널하고, 아까 지금 두 번째 얘기하신 게 보통 사람들은 무조건 모든 공격을 다 어려운 거라고 그러고 나쁜 거라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한탄한 황교안을 비롯한 제가 요새 미국 용어를 써서 젤리피쉬들, 척추가 없는, 뼈가 없는 동물들이 젤리피쉬거든요. 그래서 이 젤리피쉬 같은 사람들이 그 에모셔널 에너지 레벨이 없는 게 스트렝스가.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육체적인 에너지 레벨인데, 그러면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많이 움직이고, 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아주, 한 개인으로 살아갈 때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레벨을 관리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최고 여행자들, 특히 전문가님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100% 공통점은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를 해요. 근데 그 자기 관리라는 게 그 에모셔널하고 육체적 에너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할 일 많고 술 먹을 일 많잖아요. 그러면 체중 관리 같은 거 잘 못할 것 같은데, 기사가 있는데 일부러 집에서 전철역 3개 전에 내려달라고 그러고 걸어가시고, 그 CJ그룹의 그 서울역 앞에 있는 건물인데 그 전날 너무 늦게까지 술 먹고 접대를 했다 그러면 저기 국립극장 있는 데다가 내려달라고 남산을 걸어서 오세요. 그리고 보통 한 4-5시에 일어나시고 아침도 꼭 하고, 저녁에는 시간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매일 빼놓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육체적 에너지 관리를 해야 그 다음 나머지 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한쪽에서 그걸 잃게 되면 꼭 다음날 그걸 꼭 보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거에서 육체적 에너지 관리하는 방법이고, 아까 에모셔널 관리는 이미 우리 작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심리적인 압박에 자꾸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사는 줄 아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삶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근데 너무 그거 의식하는 거, 그게 에모셔널 에너지 레벨을 잘 관리 못하는 이유 중에 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정신 건강은 의외로 정신 건강이 아픈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 또래 또 아주머니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진짜 아픈데 정신이 아픈 친구들 많이 보는데, 그런 거죠. 자기 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지경에 가는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저는 어떤 순환의 문제라고 봐요. 정신도 순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해소되는 부분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평소에 카메라 앞의 모습처럼
자기가 뭔가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걸 다 해소되는 걸 막아놓고 이렇게 살다 보면 막히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그게 속에서 뒤집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해소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냥 이 얘기가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일체에 거의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카메라를 켜고 막 하는 거나 뭐 비슷하게 해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집에 있어도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제가 보기엔 주변에서 아, 저 친구 좀 이상한 우익이야, 뭐 극우야 이런 소리 분명히 들었을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커밍아웃이 상당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나름 해소의 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냥 그걸 아닌 척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을 하신 거고 그냥 평소에 좀 이렇게 순환을 잘 하면서 감정도 좀 표출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쪽을 보면 카메라 앞에서 연기들을 많이 해요. 카메라든 뭐 모임이들 이런 데서 저쪽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내로남불이랑 위선이라서 워낙 연기들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카메라를 끄거나 사생활로 돌아갔을 때 더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나오면서 못된 짓도 하고 막 약간 범죄도 저지르고 하는 게 좀 거기서 너무 맥혀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인간의 본성도 다 알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할 말 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뭐 페이스북이나 평소 대화나 누가 할 때 제가 제 생각을 숨기거나 정하는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가 더 불편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진 않고요. 한 가지 아까 이제 선거 때문에 자꾸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게 있다고 해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거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를 구분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선거 결과는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3, 4, 2부면은 드러날 거잖아요.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시고 서바이벌하는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내가 통제 가능한 거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고 또 항상 눈앞에 닥친 거가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면 점점 그 걱정이 커지거든요. 근데 늘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 있을 때 제가 멘토로 생각했던 유태인 아주 석학의 한 분 계셨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걱정하는 그게 크리스마스 날에도 걱정할 거냐 생각해보라.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4월 달에 우리가 뭘 걱정하잖아요. 이 이슈가 크리스마스 날도 내가 이걸 가지고 걱정해야 할 건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 전에 지나가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근데 마치 이게 내 인생을 계속 괴롭힐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잠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어떤 때 셀프 리플렉션 하거나 메디테이션을 하거나 찜질방에 가서라도 멍하게 있을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속에 있는 부담을 덜어낼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좀 지워가는 거를 그냥 전철 타고 있는 동안에서도 만약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레디고 하는 수밖에 없고 어쩌면 엔조이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애국심 다 좋은 건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걱정해봐야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그러니까 대려 그냥 친구한테 투표해라 이 얘기가 맞는 거지 걱정하는 시간에. 그래서 저는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는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낙천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서바이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아무 생각을 하기 싫다. 지금은 정말 아무 생각도 하고 쉬고 싶다. 그러면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달리기, 산책, 마라톤, 수면. 움직이기도 싫어. 아무것도 생각, 에너지를 그냥 보통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멍 때리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건 뭘 것 같아요?
농사 쓰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진 저 무협지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 있죠. 미국에서는 맨날 사이파이 채널 봐가지고 스타워즈, 스타트랙 이런 거네요. 완전히 이 세상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 윤 작가님은 언제 만화를 하시겠다고 결심을 만화 결심을 안 했죠.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만화를 그리는지 모르겠고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뭐 문과 계속 지망했고요. 고3 때까지. 근데 이제 건대 나오더라고요. 예상 제 점수로 국문과 이런 거. 그게 싫어가지고 예체능을 하자. 내 점수면 그래도 홍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다가 건대 갔습니다. 그냥 예체능으로 바뀌어서 여기 들어갔고 그냥 뭐 돈 되는 그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만화를 그리는 거를 싫어하는데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저도 똑같이 누워서 쉬고 싶고 미녀들 나오는 무협지 보면서 쉬고 싶고 그렇습니다. 무협지 추천 좀 해주세요. 무협지 뭐 요새는 다 앱으로 돼 있어가지고 앱에서 충분히 옛날 무협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무협지도 다 있는 같은 거. 네. 선생님 그걸 몇 번 방으로 가야 되나요? 방은 아닌데 요새 뭐 앱들 하는 앱들에서도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무협 게임도 있던데. 무툰이라고 있어요. 무툰. 저도 가입돼 있습니다. 무툰이라고 있어요. 그거 많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첫 번째 대답. 네네. 이분이 아까 저 콘텐츠는 어떻게 처음 과정을 거쳐서 만드나 무슨 생각으로 주제를 고르고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근데 그게 보통 한 서너 개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계산을 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어떤 게 제일 하고 싶지? 그래서 골라서 그걸 합니다. 저는 시류를 따라가고 뭐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 그걸 비평하고 이런 건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저랑 잘 안 맞고 또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성재준 같은 친구가 이제 뭐 이 여자가 정말 막 이런 거 하면 보기만 하고 그냥 저는 제가 평소 하고 있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냥 조회수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유튜브도 10만이 저는 목표였어요. 그래서 10만 딱 넘으니까 이제는 잘 안 봐요. 구독자도. 목표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하는 말을 몇만 명이 봐주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지. 그걸로 부귀 영화를 이렇게 눈에 띄어는 없는데 근데 이 바닥이 보면 어떤 게 생기니까 이제 돈이 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더 환멸을 좀 많이 느낀 상태고 지금은 노딱 붙기 시작하면서 좀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본성을 저는 이쪽에서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저는 좀 한 발 떨어져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쭉 하고 싶어요. 그리고 스크립트 물어보셨는데 일단 틀은 쓰고요. 쭉. 그리고 켜놓고 이제 떠드는데 다 이제 3000%로 가죠. 근데 틀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틀은 항상 보면서 저는 할 줄 아는 게 그리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 너무 행복한 시절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박사과정 했을 때 한국 뉴스가 보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면 2주 지난 거 돌아오는 종이신문을 보면서 한국 뉴스를 봤었잖아요. 그러다가 94년 이럴 때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이 웹이 막 시험이 되면서 그 실시간으로 한국 신문을 본다는 거가 너무 놀라웠던 게 그게 95년이거든요. 네, 94년 그때였는데 제가 지금은 없어진 그러니까 미국에서 첫 인터넷 브라우저가 지금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쓰는 그게 일리노이 대학의 슈퍼컴퓨터에서 모자이크라고 하는 코드명으로 개발됐던 거거든요. 거기서 하던 대학교 2학년짜리 이 친구가 앤더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가서 지가 하던 거 가지고 넷스케이프 만드는 거고 넷스케이프가 사람들이 다 브라우저로 통해서 인터넷 하고 나니까 윈도우가 그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에다 이것저것 달면 자기네 장사를 더 이상 못 해먹을 것 같으니까 빌 게이트가 일리노이 대학의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그 모자이크 우리가 받아가지고 함께 그래가지고 로고만 바꿔가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무료로 내놓으면서 에스케이프를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조상이 같아요. 원래 코드가 다 모자이크예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자세히 어바웃 밑에 가서 카피라이트를 보면
모자이크를 라이센스로 했다고 돼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제가 그 모자이크를 개발할 때 제가 베타 테스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인터넷을 썼죠. 그래가지고 야한 것도 좀 나오나요? 모자이크 같이 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 발명 안 된 거 그래가지고 제가 해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 커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마스크 뭐 이런 거 아직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문재인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저는 어떻게 테마를 잡느냐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경제 이슈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그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경제 정책이나 시장 경제를 옹호하기 위한 단체나 이런 데서 발행한 뉴스레터를 한 10가지 이상을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 아는 저희 쪽에는 이코노미스트나 포브스지나 뭐 블룸버그나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일 아침 그 이메일 지우는 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그런 새로운 시장 경제나 경제 지식을 담는 뉴스레터 보는 글들이 하루에 그래도 한 100여 개의 아티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틈나는 대로 그 중에서 이거는 한국에다가 얘기해주면 한국 상황하고 대비해서 얘기해주면 뉴스 가치가 있는 거겠다. 그걸 뽑아서 방송 주제로 잡고 그것들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남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아마 내일쯤 방송에 나올 텐데 황교안 대표의 그 1인당 50만 원씩 주자 이거에 대해서 욕을 바가지로 어제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4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67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거든요. 그거는 전체 근로자의 한 주에 한 5%가 실업자가 된 거예요. 한 주에 실업자가 한 4% 정도가.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근로자가 한 2,2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는 220만 명이고 그 반이면 100만 명이 한 주에 실업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영국은 그게 5분의 1도 실업자가 안 나와요. 한국은 영국의 5분의 1도 안 나와요. 우리는 지금 신규 실업자 수가 3월달하고 1월달하고 차이가 없어요. 다 지금 바이러스 나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실업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걸 다 걸머지고 있냐면 기업들이 다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왜냐하면 해고를 못하게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계약직, 뭐 인턴, 아르바이트 여기만 실업이 나고 버젓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지금 실업된 상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유급휴직이고 그것도 뭐 항공산업이나 여행산업 아주 일부 산업에 국한돼 있고 근데 이제 버티다가 못 버티면 IMF처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업들이 버티다 못 버티고 둑이 터질 때 쓸 돈을 지금 아무 피해도 없는 전 국민한테 나눠주자. 이게 너무 정신이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살아남는 것 중에 직장에서 회사가 살아남아야 되고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가장 큰 경제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네. 두 번째는 가게가 그거 살아남지 못하면 결국 가게도 파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산되지 않으려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파산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정치가 지금 이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자꾸 저때 어느 화학하시는 원로 교수님이 저를 만나더니 마치 제가 뭐 세상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아니 옛날 사스하고 신종독감 때도 비슷했는데 저 세상에 멈춰서지 않고 이렇게 난리를 안 쳤는데 왜 요번만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자꾸 원인이 뭐냐 그러면서 그게 문재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요. 전 세계 리더십의 실패다. 트럼프도 그렇고 문재인도 실패다. 뭐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숫자로 보면 이제 오늘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죠. 전 세계에서. 10만이 넘었고 감염자 수가 한 170만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전에 2009년, 10년에도 그만큼 죽었거든요. 20만 가까이 죽은 걸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때는 타미플루가 있었다라고 하는 근데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데 병이 걸리면 치료약이 있다는 거하고 없는 거는 엄청나게 불안 심리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 살아남는 거 중에 뭐 살아남는 경제적으로 가게가 파산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한번 경제적 충격이 심하게 오면 여파가 몇십 년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왜 지금 40대가 저렇게 문재인 지지의 공고한 지지층이 됐냐. 그거 보면 20대 때 취업하려고 그랬을 때 IMF를 겪었다는 거 외에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 세대만 가장 반체제적이고 반사회적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IMF가 나왔고 한국에 마치 종말에 온 것처럼 다 얘기했고 V자 반등은 불가능하다고 다 했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터진 거고 근데 사실은 아주 IMF도 예상 못한 빠른 속도로 V자를 반등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약이 됐어요. 그때 삼성이 저가 물건 팔다가 고급 문화 신경영이 됐고 현대차도 훨씬 좋은 차 만드는 회사가 됐고 다 그랬기 때문에 98년, 99년을 겪고 나서 2000년 초서부터 한국이 기업당 이익이 연간 조단위 나는 회사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다 망하고 나니까 제값도 받을 수 있고 그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과잉 부채 다 털어내고 재무조정도 했기 때문에 체력 보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그 다음에 뻗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쉬운 거로 막 진통제만 먹고 쉽게 가려고 자금 지원해주고 그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피해 가려고 그랬어요. 플라자 협약을. 그러면서 어려워졌는데 우리도 지금 돈 막 풀어버리면 정리돼야 될 기업마저도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회사 경영을 못해서 망해야 되는데 바이러스 핑계를 대고 지원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 그건 다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충격이 정말 공황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 세대 전체 평생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40대 하는 걸 보면 IMF 때 내가 버젓이 대학을 나왔는데 아무도 안 뽑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길어지면 내년 3월에 졸업하는 학번들은 취업이 1, 2년 미뤄지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도 지금 저희 때가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 당사자고 우리 선배들은 다 삼성 가고 LG 가고 하는데 저희는 이럴 때가 아예 없어진 거죠. 그리고 기업들에서 그냥 공짜로 일을 시켜주마 그랬어요. 몇몇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은 일을 시켜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월급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게 경력이라도 너네가 쌓아야지 너 그러고 있으면 바보 된다 이런 분위기였고 근데 그때 든 반감이 그때 체제였던 걸 지금까지 공격하면서 반골 세대가 됐다면 혹시 지금은 이런 반감이 좀 저쪽으로 좀 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 세대거든요. 저는 시종일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재벌 탓이고 뭐 이렇게 해버린 거야 얘기가. 그러니까 저 사회주의 때문에 어려워진다. 국가 때문에 국가가 잘못했고 국가주의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안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적어도 바이러스 충격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작은 수준으로 와 있는 사회에서 전 세계 경제로 볼 때 충격이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도 본격적으로 그 경제 축소의 대공황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는 2분기거든요. 4월에서 6월로 보고 있거든요. 1분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미국이 소비를 안 하는 순간 그거 그대로 우리한테 직격탄으로 와요.
못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충격은 6월달 이때서부터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주문해놨던 건 나가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주문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차를 두고 올 거기 때문에 난 그때를 위해서 이제 자금을 국가가 예비해뒀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를 모르고 현금 지금 싸주겠다. 실업자도 안 나타났는데 싸줘서 미리 써보겠다는 게 이제 무책임하다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가계적으로 보면 혹시 해서 과연 6월달 이때 우리나라에 큰 충격이 왔을 때 우리 집에 경제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분이 되게 적을 텐데 우리나라 경제적 취약계층은 그 준비를 해놔야 이제 경제적으로는 느닷없이 당하지 않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그게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서바이벌 해야 될까 하는 걸 보면 그 정도의 호라이즌을 보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또 이렇게 돈 여윳돈이 있으면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증권이지만 이게 길어지면 부동산 그래서 다른 자산으로 가격들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좀 투자 여력 있는 분은 또 돈 벌 기회거든요. 그래서 투자 시점 잘 보시는 것도 경제적으로 한번 전에보다 조금 더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들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 사올 줄 알았는데. 또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 그 이후가 어쩌면 더 본격적인 그 수렁이 다가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실업자가 없는데도 저렇게 현금을 살포하는 저들이 6월이 되면 어떤 부실을 내서든지 이번에는 돈을 더 풀려고 할 거고 쌓아있는 돈은 없는데 분명히 뭔가 부실을 만들어서 누군가로부터는 부실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금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 재물로 삼는 거는 기업인들일 것 같은데 선거 끝나는데 또 풀까요? 선거 때문에 푸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기업들은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네가 세금 제대로 내고 있냐고 그러고 세무서가 와서 들이닥치면 평소에 내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중견기업의 CFO예요. 전체 살림을 다 하는데 엄청 뜯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뭐 지방의 기업이기 때문에 감면해주고 뭐 이런 거를 했던 거가 너는 감면 대상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시 소급해서 옛날 거 다시 내놔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에 왜냐면 지금 그 부동산 거래세에 안 거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기업들, 상장 기업에 벌써 2019년만 해도 2018년에 비해서 50% 정도의 수익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결산 다 해보면 훨씬 더 많이 줄었을 거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그러면 법인세가 훨씬 덜 거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 하느라고 소비 안 하잖아요. 많은 경우 지금 소비 줄는 게 많잖아요. 그죠? 뭐 스포츠나 공연이나 뭐 영화관이나 뭐 학원이고 뭐 다 지금 소비가 줄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이제 부가세도 줄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줄었는데 저걸 맞추려고 그러면 어디서 걷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벌써 많이 뜯고 있어요. 뜯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뭐 빚내면 자기도 그러니까 빚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가 빚지는 거고 다음 정권이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되게 건전 재정을 유지하느라고 보수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왔거든요. 또 그게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는 그래왔는데 오로지 유일한 예외가 지금 문정부예요. 문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완전히 포기한 정부인데 근데 뭐 문재인이야 뭐 2년 후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한 20년 나눠서 갚을 일이고 그러니까 하겠죠. 금년에는 뭐 원래 했던 거에 비해서 추경에다가 이번 바이러스 대책에다가 그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세수가 훨씬 많이 줄겠죠. 지금 경제가 나빠지니까 축소되니까. 그래서 재정적자폭은 뭐 예상했던 것보다 몇십 조 더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맨날 다 하시지만 진짜 돈 낼 놈들은 30, 40 세대인데 그 세대가 그 자기들한테 빚을 계속 떠안기는 정부를 계속 지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철이 덜 난 거거든요. 그래서 김대호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죠. 무식하고 착각에 빠져 있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죠. 네. 당연히 빚을 많이 져야 될 거고요. 근데 뭐 선거 때문이라는 이유로 우리 야당까지도 그 선심공세에 지금 편승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선명한 대안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국민 설득하는 설득하는 거보다 포퓰리즘 경쟁이 쉽다고 보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제 3학년 군전부터 했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전국의 학생들한테 한 학생당 5만 원씩 지금 다 상품권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교생에게 한 아이당 한 아이한테 5만 원씩. 그래서 지금 이걸 담임 선생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줄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는 명분 하에 교육청이 어마어마하게 태블릿 PC들을 구입해서 이걸 기기를 대여한다고 해서 지금 장비들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학교에는 무슨 웹캠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뭐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지금 엄청나게 돈이 막 흘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들을 받는 순간 이제 이런 식으로 퍼주다가 어느 날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왜 안 줘? 이제 왜 안 줘?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속출할 거라는 걱정 때문에 이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아이가 학교에서 담임한테 상품권을 받아오면 어머나 뭐 이런 선물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이게 다 독약이고 미래에 땡겨서 다 빚을 지고 있는 짓이라는 거를 알려줘야 될 텐데 과연 우리 학부모나 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지금 현장에 있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막 풀려오고 있어요.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분명히 누군가가 지불을 하는 돈인데 이렇게 무차별로 막 들어와도 되나.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만 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무조건 1인당 한 학생당 5만 원씩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네, 뭐 두근 터진 거예요. 이제 되돌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라도 앞으로도 여러 번의 뭐 이런저런 재앙, 자연재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줬으면 정치인들은 그거 있을 때마다 주게 되고 그게 매번 반복되면 진짜 기본소득제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먹는 게 익숙해지고 주는 거에 익숙해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집에다가 몇십만 원, 10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했으면 이미 두근 터진 거고요. 그거는 이제 꼴보기 싫어도 당분간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제 우리가 현실로 닥칠 거냐 하면 이제 이러니까 재정상 버티다 안 돼서 증세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야 이제 저거 되는 거라서 제가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 원 주자 그게 문재인이 풀자는 거의 3배예요.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70% 하위만 주자라고 하는 거 하고 100% 가정에다 다 1인당 50만 원씩 주는 거 하면 그 소요 자금이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게 문재인이 10조고 황교안 대표가 29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정신없는 사람이다, 무책임한 사람이다,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쪽이 재정 건전성 포기하고 선심으로 나라 덜어먹는다는 얘기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껏한 게 선거에서 뭐 지금 경기도에서도 안 주겠다고 했던 데서도 마지막에 이재명이 주고 나니까 버티다 못 버티고 주잖아요. 그래서 두 번 터졌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다 미국이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따라하는 거. 그래서 두 번 터졌다고 보시면 그 이제 나라 걱정인데 저는 이제 아까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한 거는 우리 주위의 가정에도 이 사태가 빨리 수습이 안 되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까지 그 고용 구조 때문에 그 노동시장의 자유도 때문에 미국은 바로 나타나는 거고 유럽은 늦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늦게 나타나는 걸 뿐이고 시차를 두고는 그대로 닥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아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갈 거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투자의 기회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보다는 관심을 좀 더 가져주는 게 경제적으로 좋다고 이 얘기를 꺼낸 거고요. 나라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 걱정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김종인이 들어올 때부터 제가 김종인의 상징성이 뭐냐 경제민주화인데 경제민주화 본진하고 이중대하고 경쟁을 할 거냐 경제민주화가 잘못되겠다라는 쪽하고 이쪽에서 선명성을 가지고 정책 대결을 했어야 되는데 김종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꼴이 날 거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봤던 거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혹시 6월 이후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 이게 두 개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시행했던 적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해도 지식이 모자르고 경제력이 없어서 잘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가난하면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몸이 아파도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이러스 무서워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1918년에서 20년 스페인 독감 때 미국도 다 마스크 쓰고 마스크 안 쓰고 나오는 사람들을 2,000불씩 벌금을 때리고 그랬어요. 징역형도 하고. 근데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었는데 이렇게 경제가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나니까 뉴욕이 지금 뭐 뉴스 보시겠지만 거기 하트섬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무연고자는 무덤 이렇게 묻는 건데 부지가 모자랄 정도가 돼버렸거든요. 뉴욕주에서만 몇천 명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사망자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신규 확진자는 이제 좀 수그러드는 거로 나타나서 우리나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나타난 것처럼 유럽에 막 난리치던 나라들하고 미국이 수그러지면 이제 그래서 조기에 종결될 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확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가는 게 사스나 이때 경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 한 8개월 정도에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자본시장은 먼저 움직이잖아요. 지금 들어가야 그걸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3개월 정도 더 가면 지금 미국은 데드라인이 뭐냐면 학교가 5월 말에 학년이 끝나잖아요. 그때까지는 되게 이제 다 학교 문 여는 거 포기했거든요. 많은 주가. 그래서 그때까지는 잡히겠지 하는 게 보통의 이제 희망사항이에요. 5월 말까지. 예, 근데 그게 늘어지면 이제 우리한테 충격은 오는데 시참을 가져오는데 기업들이 진짜 오더 부준을 크게 느끼고 막 하는 건 하청업체는 지금 온 거고요. 작은 업체는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기업들도 못 버틸 정도의 그 오더 부진이 오는 그 항공사처럼 매출 제로 이런 식의 매출 20% 30%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온다면 그 미국하고 이게 빨리 종결이 안 돼서 닥친다면 우리나라는 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닥친다 그러고 싶어요. 대개는 몇 개월 전에 오더가 확정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아직은 생산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도 수출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지? 오더는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추가 오더가 없어지는 시점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무역회사를 하고 있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럽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6월까지는 오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저쪽에서 너무 얼떨떨하고 유럽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쪽 부품이 나가도 이탈리아에서 오는 부품이 안 나가면 짜게 한 맛이고 어차피 조립이 안 되니까 계속 좀 기다려봐라 상황을 알아보고 오더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답답하거든요. 근데 보통 3개월어치는 오더는 미리 받으니까 6월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진짜 교수님 말대로 그게 된다면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닥치는 거는 저쪽에서 빨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6월쯤부터 본격적으로 닥친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도 이제 그럼 일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체는 당연히 먼저 쓰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전 지금 돈 버는 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정말 항공사, 여행업, 여기에다가 실업자 여기만 구제하면 되는데 왜 난리들인지. 선거 때문에. 선거죠. 정말 고무신 선거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진짜 그 6월 이후가 제조업들이 진짜 어떻게 죽느냐 사느냐. 근데 이제 그래서 저쪽이 날이 따뜻해지면서 또 지금 사회적 거리를 엄하게 하는 게 효과가 나타나기를 하고 기대는 거예요. 그 전에 치료약이 나오는 기적은 기대하기 힘든 것 같아요. 임상도 오래 걸린다 그러고.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이것저것.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 기대는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기존에 있었던 안티바이러스들을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막 테스트하고 그런 거니까 요 얘기 뭐가 하나 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 말라리아 약에 되게 기대를 크게 걸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 먹고 낫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그래요. 윤 작가님께 아까 준비하실 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주제들을 그거를 준비를 하실 때 뭐 어떤 것들을 참조하시는지. 참조요? 그러니까 뭐 책을 읽는다든가 그 주제가 그럼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하는 거죠. 저는 평생 책을 읽은 적이 별로 없어요. 만화책만 맨날 먹고. 진짜요? 우리가 천재라니까. 저도 책을 읽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뭐 하이에크의 노예 얘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전달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저는 책을 잘 못 읽어요. 그림이 없으면 눈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글도 커뮤니티 인터넷도 보면 밑에 좀 세 줄 요약이 있거나 해야지 막 길면 또 못 읽고 최근에 우리 박찬익 군이 쓴 글도 한 반밖에 못 읽거든요. 책을 거의 많이 보내주시는데 네. 뒤에 요약 좀 보고 이렇게 힘들어요. 책 읽는 게. 책은 잘 안 읽어요. 그럼 정보 습득의 어떤 거는 어떻게? 인터넷 보고 또 페북 보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누구나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느끼고 하고 하니까 뉴스 보잖아요. 뉴스. 특히 페이스북 도움이 되는데 뉴스 기사들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올려주는 게 저는 정말 좌우당해요. 유튜브도 특히 저는 그 김어준부터 시작해 다 봅니다. 김어준은 그냥 틀어놔요 그냥. 저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항상 궁금해요. 근데 화가 안 나세요? 듣고 있으면? 네, 뭐 재밌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맹점이 있으면 또 제가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큰 공부를 시켜주는 채널들이 그런 거. 그런 거 봅니다. 되게 좋아하고 또 제가 또 워낙 옛날에 대학교 때 운동권도 했었기 때문에 또 만화 그릴 때 이렇게 막 시장 경제 만화 그릴 때도 항상 꽃다지 같은 거 운동 노래 틀어놓고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아직 배어 있어. 추억으로 또 듣고. 그래서 약간 이제 혼종 같은 건데 어쨌든 제가 만드는 컨텐츠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해보면 얘기거리는 계속 생성되잖아요. 세상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고, 그죠? 많은 자극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은 제가 페북에만 앞에 앉아 있는 줄 알아요. 하도 많이 올린다고. 중독되신 거 아니에요? 새벽에 자면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막. 매일 그 뉴스레터 지우면서 올리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누워서 하다가 얼굴에 핸드폰 떠. 심각한. 누워서 얼굴에 핸드폰 이렇게. 안경에. 누워서 자꾸 들고 있으면. 제가 이게 요즘 와서 그 폐단을 알았어요. 이게 큰 거 중에 위험한 게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잠들고 있다가 탁 놓치면 떨어지면 워낙 무게가 더 무거워가지고 폰이.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제 경향신문 이런 것도 다 보는데 매일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기사를 썼는가 이런 게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이 본심은 어떻고 이 기사로 뭘 노리든가 이런 거 그게 사실 잘 보이거든요. 저는 그거 이렇게 딱 꼬집는 글 같은 거 잘 쓰고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관심이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많이 배워요. 저한테 제가 뭐 트럼프 욕하고 그러면 CNN만 봐서 그렇다, 워싱턴 포스트만 봐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게 비슷해요. 저도 이 CNN, 팍스뉴스 다 틀어놓고 보거든요. 네, 그 한쪽만 보면 할 얘기 없죠. 뭐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한겨레도 보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그걸 불편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저쪽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맹점에 얼마나 무식한 얘기를 용감하게 하는지를 캐치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논쟁하거나 뭐 할 때 논리가 쓰잖아요. 얼마나 무식한 얘기를 용감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요새 드는 생각은 이 나라 운영이 민주주의로 돼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도 제가 이병식 교수님한테 배운 게 전문 경영인이 계속 오면 회사가 좀 어려워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 오너가 그래서 대대로 운영하는 회사가 잘 되듯이 나라도 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저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차피 5년 후에 아몰랑인데 그거를 막 재정을 건전하게 보수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잘 해놓고 갈 필요가 뭐가 있나. 다음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돈을 쓸 텐데. 그러니까 다 닦아 쓰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펑펑 나눠주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게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좀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미국의 이제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의 헌법은 민중을 믿지 못하는 데서 설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양원제도 그렇고 연방정부의 힘을 제거한 것도 그렇고 사법부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만든 게 사법부는 투표에 의해서 좌우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대법원 판사. 그리고 미국에서 유일하게 종신계약을 하는 직업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게 연방정부 대법원 판사하고 테뉴어 받는 교수 영년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 연령이 있지만 미국은 영년직이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면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인데 대법원의 영년직을 허용한 거가 그거죠. 인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헌법을 지키는 거, 자유를 지키는 게 우선적인 가치였지 민주주의는 부차적이니까 선거로 뽑히는 황제를 만들지 않는 거 그게 미국 헌법의 기초잖아요. 그래서 데모크라시는 그냥 책임지게 잘못 뽑았던 지도자를 내치기 위한 필요악이지 민주주의가 그 헌법의 우선적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보존하는 거 그게 우선적 가치였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입법, 사법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헌법이 그리고 너무 헌법이 무원칙한 짬뽕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공산국가로 갈수록 헌법이 길거든요. 길고 전문도 엄청 길어요. 북한 헌법 보세요.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조항도 많고 그런데 우리 헌법이 그런 후진 헌법이 아주 대표적이고 우리는 헌법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헌법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별짓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은 헌법 없잖아요. 네, 불문법 나라잖아요. 네, 영국 헌법 없어요. 네, 그냥 그게 관습 헌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례난 것들이 축적이 되고 그게 의회에서 인정하는 선에서의 그냥 하는 거죠. 헌법이 생각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 추상적이에요. 자유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놓고 대형 유통마저는 장사하지 마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에 있는 추상적인 언어를 갖다가 지멋대로 해석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는 나라냐 못하게 하는 나라냐의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그런 면에서 우리 요즘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이제 보면 민주주의의 위기고 공화정의 위기고 나라의 위기인데 나는 그 민주주의가 우선적 가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안정된 나라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죠. 민주주의는 자칫하면 그래서 민주주의 중에서도 특히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위험한 거잖아요. 여론 따라 그때 하면 뭐 세상 다 거드러나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원래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다음 선거까지는 눈치 보지 않고 전문가들하고 운영하라는 게 대의민주주의고 그게 안정적인 거지. 지금 그래서 촛불을 막 들고 나오는 게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죠. 촛불은 광장민주주의고 직접민주주의잖아요. 그지? 네, 그거는 대부분 뭐 인민재판으로 가는 홍위병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선진국은 대의민주주의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경영하라는 게 대의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 모든 사람이 국사에 대해서 비토 권한이 있는 사회처럼 돼버렸어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나라가 나라가 망한다는 게 뭐냐인데 이제 베네수엘라도 나라는 있잖아요. 네. 나라가 망하는 게 뭐냐고 정의하는 건데 나라에 망하는 거에 저는 정의가 뭐냐면 내 자식이 나보다 잘 먹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가 기준인 것 같아요. 내 자식도 나만큼 노력하면 나 이상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안 망한 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 나라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능력 있는 분은 자녀들이 기회를 갖고 희망을 갖는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나라를 못 바꾸면.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 저기 유럽 국가의 작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우리 돈으로 5억 정도의 영주권을 팔거든요. 근데 그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EU 국가에 있는 나라들의 영주권을 가지면 유럽 어디 가서 살아도 되잖아요. 시민권을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글로벌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아주 이 민족적이고 동일한 문화에서 떨어져서 김치 안 먹으면 못 살겠다. 뭐 그리고 내 며느리가 꼭 조선족이어야 되겠다는 적이 없다면 사실은 선택의 폭은 의외로 많아요. 선택의 폭은. 혹시 이번에 좀 백석도 못 지키고 져서 그런 분위기가 막 흘러가면 여기서 좀 그런 컨설팅해서 같이 좀 이렇게 준비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살아야죠.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석은 조금 소수석 돼도 괜찮아요. 대선에서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죠. 희망이 있으면. 근데 그게 대선 후보를 배출할 수 있는 정당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걱정은 저는 이번 선거가 걱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지금 저기 미래통합당이 다음 제대로 승리 가능성 있는 대선 후보가 없는 불임 정당이 되는 게 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정권만 잡으면 국회 소수석, 우리나라가 국회하고 대통령을 양쪽을 다 잡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미국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통령제에서 대개 국민들이 견제 심리가 있어서 대통령을 A당에다 주면 국회는 B당에다 주거든요. 되게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같이 주는 경우보다. 지금도 미국도 하원은
민주당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소수당이 줘도 괜찮아. 근데 진짜로 대통령은 훨씬, 그러니까 국회는 막을 일부 견제할 힘만 있지 하고 싶은 걸 지 마음대로 할 힘은 별로 없거든요. 그거는 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상대당을 설득해야 되겠다. 근데 대통령은 지 혼자 결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로. 그래서 대통령 후보감을 낸 정당이 되느냐가 그래서 요번에 좀 지더라도 대선에서 되치게 할 수 있는 자신 있으면 1년만 버티면 돼요. 1년 있으면 금방 대선 전국이에요. 2022년이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바로 대선 전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비전이 없다. 그러면 저쪽한테 지금 이제 계속 정권 내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왕국도 길었지만 400년, 600년 막 길게 한 왕국이 지속됐지만 정권을 한쪽에 가면 10년씩 하잖아요. 계속 단임제는 사실상 연임들 하거든요. 우리나라 보면 김대중 노무현으로 갔다가 MB 박근혜로 갔다가 지금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여간 잘하기 전에는 문재인 다음에 보수당이 가져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낙연이 될까요? 너무 싫었어. 싫어도 우리나라에 보면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쪽에서 지지를 잃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도 국가 불행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도 국가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양쪽에서 다 대통령감이 아닌 사람을 내세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국민들한테서 표를 제일 잘 얻을 수 있는 사람을 그쪽 정치인들은 내세워요. 그래야 정권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이 집권을 해야 나한테 장관 자리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저희 한국당 있다가 공천 못 받은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구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좌절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당은 공천은 안 돼도 뭐 이렇게 줄 자리가 굳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실업자의 노바디가 된 거야. 자기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아주 불쌍한 백수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당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무조건 집권 가능성이 있으면 아무나 올려야 돼. 네, 그래서 저 이낙연이 국가 지도자 거기서 무슨 애국심을 가지고 이낙연이 되면 나라가 망하니까 이 사람 메고 우리가 저 야당한테 저기 정권을 내주더라도 얘는 대통령 안 돼. 이런 정치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낙연이 꼴보기 싫어도 그 사람이 지금 야당 중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자기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스스로 부상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제 우리 지난 10년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며칠 후면 뻔히 나올 결론을 가지고 미리 너무 궁금해하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기다리자 그런 여유 있고 건강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